하루에 딱 15분만 시간을 내서 이걸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 15분을 내는 걸 어려워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늦은 시간에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제 서재인데요.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제가 조금 더 낮고 작은 목소리로 녹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될 줄 몰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을 수 없다는 제 고집 때문에 결국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러분 앞에 앉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성공이라는 걸 하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오늘은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죠. 질 웨버의 브레인 포그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요. 지금 내 머릿속에 안개가 끼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걷어내면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리학자인 저자는 불안장애, 슬픔, 상실감, 자존감 저하, 스트레스 등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했어요. 이 경험들을 토대로 저자는 심리학 분야의 권위 있는 잡지죠.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책을 냈어요.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들 머리에 안개가 끼어 있다. 그걸 걷어내는 작업은 매일 아침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1400년대, 그러니까 15세기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을 지금 2024년을 사는 우리는 딱 하루에 그 정보량을 소화합니다. 너무 많은 일, 직장, 학교, 관계, 온갖 영역에서 요구하는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1분 1초가 막 변하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든 바로바로 막 처리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모두와 연결돼 있고 언제든 응답하고 대응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일상이라 우리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이 부담감, 압박감을 조성하는 이 환경을요, 전지적 관찰자 시점처럼 조금 멀리 떨어져서 딱 보면요, 이 스트레스의 총량이 진짜 엄청나다는 거죠.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꽤나 오래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고 있거나 최근 들어 다니기 시작하셨다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런 게 정말 다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숨 돌리는 순간에도 공부나 업무, 육아, 어깨를 짓누르는 것들이 막 떠오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죠. 겁이 나고 살얼음판 걷는 것 같고, 뭔가 이 세상에 두 다리를 딱 딛고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고 가슴 졸이는 날들이 더 많다면요, 브레인 포그, 즉 머리에 안개가 낀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단 멍해집니다. 평소처럼 집중하거나 기억하기가 어렵고요.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걸 딱 알아차리는 게 마인드셋의 시작이라고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머리에 안개가 껴서 멍한 상태니까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이것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지속되면요, 이제 반은 기계적으로 일하는 날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인생, 가족, 친구, 일에는 더는 의미와 보람을 찾지 못하고요. 여러분, 뇌에 안개가 낀 상태, 이 브레인 포그는요, 어수선하고 막 흐트러진 느낌을 주는 것 말고도요, 대인관계도 망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만든다고 해요. 사회생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억력 등이 약화돼서요, 직장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이제 이렇게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뇌는 생리적 반응인 투쟁 도피 반응을 계속 켜놓고 있는 모드로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다소 자극적인 호르몬인 코르티솔, 그리고 아드레날린을 쉴 새 없이 분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차분하게 뭔가 마음이 평온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이걸 계속 방치하면요, 우울감, 신경쇠약,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 멍해지고 잠을 못 이루는 불면의 날들이 지속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더 흐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막 스트레스 받고 기운이 소진되고 결국 삶의 방향성까지 잃어버리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브레인 포그를 방치한 사람들은 끓던 냄비가 한순간에 흘러 넘치듯 더는 건강하고 예리하게 생활할 수 없을 거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끌고 갈 수 없을 거라고 단정짓는 지경에 다다르고 만다. 머리에 안개가 끼면 생각은 길을 잃는다. 만약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많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런 것 같다,
혹은 여러분 주변에 아끼는 사람이 이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은 특히 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의 테스트, 그리고 3가지의 해결책을 통해 머릿속에 낀 안개를 싹 다 걷어내는 거죠. 오늘은 꼭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셔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심리 테스트, 이런 것보다 더 쉬워요. 항목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답을 종이에 꼭 적어보세요. 이 테스트는 겉으로 보여지는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원인을 꿰뚫어보는 순서로 점점 파고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머릿속 안개 지수를 파악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17개 항목 중에 4개 이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7개 항목 중에 4개 이상에 해당한다면요, 머릿속에 안개가 끼어있는 브레인 포그 상태인 겁니다. 지금부터 조금 빠르게 이 17개 항목을 말씀드려 볼게요. 1. 대화 중에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잊어버린다. 2. 매일 바쁜데 할 일을 다 못 마친 듯한 느낌이 든다. 3. 해야 할 일을 잊고 있다가 일정이 닥쳐서야 기억하고 간신히 처리한다. 4.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 5. 내 감정이 정확히 어떤지,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6. 허덕이며 하루하루 버틸 뿐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 7. 만사가 귀찮고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8. 안 바쁠 때는 멍하니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9.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무능한 것 같은 패배감이 든다. 10. 항상 피곤하고 지쳐있다. 11. 회의에 들어가면 멍해지거나 헛생각에 빠지기 일수다. 의견을 내지 못하거나 아예 낼 생각조차 없다. 12.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고 남들이 진짜 내 모습을 꿰뚫어 볼까 두렵다. 13. 살면서 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하긴 하지만 내면은 곧 부서질 듯 아슬아슬한 기분이다. 14. 사람들과 어울릴 심리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느낀다. 15. 연인이나 가족에게도 속마음을 터놓기 어렵다. 16. 무력감 탓에 취직 혹은 승진 기회를 놓치거나 일자리를 잃었다. 17. 불면증, 과식 또는 식욕 감퇴 등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신체적 문제를 겪고 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 항목에 4가지 이상 해당된다고 판단됐다면요, 이제 2번째 테스트로 여러분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파악할 겁니다. 최근 5일 동안에요, 여러분이 어땠었는지 떠올리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에 대한 답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6개 항목입니다. 1. 매일 몇 시간 주무셨나요? 수면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하버드 의과대학 매튜 워커 박사는요, 하루 7시간 이상 자는 걸 권장합니다. 2. 하루 중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횟수가 얼마나 됐나요? 평균적으로 매일 하루에 하나 이상씩 무언가를 잊고 있다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3. 하루 동안 체력이 어떻게 변하나요? 아침, 점심, 저녁 순으로요. 체력 수준이 높음, 중간, 낮음,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보세요. 4. 하루 중 머리가 멍해지거나 한눈을 팔거나 의미 없는 몽상에 빠지는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5.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걸 일정표에 바로 적는지 아니면 곧장 다른 무언가에 시선을 돌리는지 체크해보세요. 얼마나 자주 산만해지고 눈앞의 상황과 동떨어진 일에 대해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6.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생각이 휙휙 스쳐 지나가거나 몸이 경직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아픈지 여부를 체크해보세요. 자, 이 2번째 테스트는요, 어느 기준을 두고 이걸 통과하면 좋고 통과 못하면 나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보통 자기 스스로와 대화하는 단계까지 가기는커녕 그냥 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최소한 일주일 동안 이걸 체크해서 내가 내 상태를 잘 관찰하고 방금 말씀드린 6개 항목을 통해 내가 나를 얼마나 못 돌보고 있는지, 스트레스 반응도가 얼마나 높은지 스스로 깨달으시면 돼요. 만약 내가 나를 못 돌보고 있구나 라는 결론이 이 테스트를 통해 나왔다면요, 이제 나의 통제 위치라는 걸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 통제 위치라는 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내가 얼마나 책임을 느끼는지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이 통제 위치는 반드시 외부에 있는 걸 여러분 내부로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 통제 위치가 그냥 계속 외부에 있으면요, 애초에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브레인 포그를 걷어낼 수도 없고요. 다만 정신의학적으로 특정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예외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3번째 테스트는요, 여러분의 통제 위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며 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건 누구인지,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지, 아니면 휘둘리고 컨트롤 당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드릴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적어보시면 됩니다. 9개 항목입니다. 1.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행운이나 우연이라 생각한다. 2. 좌절하거나 실패했을 때 남을 원망한다. 3. 기분이 상할 때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렵다. 4. 친구, 연인, 가족과 말다툼을 할 때는 상대가 저지른 잘못을 곱씹는다. 5.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난관에 부딪히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진다. 6.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매일 벌어지는 상황에 반쯤 기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생활한다. 7. 현재 나의 마음 상태가 어지러운 이유는 여러 사건, 즉 정치, 국제적 상황, 업무 스트레스, 가정 내 변화 같은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8. 항상 제자리를 맴도는데도 결국 같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려 한다. 9. 노력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새로운 대응 전략을 시도해도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만약 모든 항목에 예라고 답했다면요, 여러분의 통제 위치가 완전히 외부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일부 항목에만 예라고 답했다면요, 특정 상황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네, 지금부터 3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해 있든 사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요,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목록을 들어보시고요. 각 항목에 대한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반응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이 컨트롤 가능한 부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1. 어떤 상황에 대한 내 반응. 2.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행동. 3. 변화가 찾아왔을 때 나의 태도. 4. 내가 먹을 것. 5. 나의 운동. 6. 나의 자유시간. 7. 남에 대해 내가 긋는 경계선. 8. 자기 돌봄 시간. 9.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10. 나의 기쁨. 네, 여러분, 이 10개의 항목들 중에서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의 해결책을 내보고 이 중에서 하나씩만 해보는 겁니다. 정해진 기준 같은 건 없어요. 나를 내 손으로 직접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처럼 무기력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일 첫 번째 항목이었던 어떤 상황에 대한 내 반응, 혹은 세 번째 항목이었던 변화가 찾아왔을 때 나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킬 때 딱 3초만 생각해보고 그게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본다 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여러분 뇌에 특정 뉴런을 작동시키거든요. 이 말은 어떤 행동을 자주 하면요, 해당 뉴런이 자주 작동하면서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브레인 포그를 이겨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습관을 잡아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의 통제 위치를 외부에 두는 게 습관이 됐을 거예요. 이제는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해주는데요. 행동을 바꾸면 실제로 뇌도 바뀐다. 그 행동을 일관되게 실천하면 뇌가 변해서 새로 각인된 행동을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의 통제 위치를 외부에서 내부로 끌고 들어오는 작업을 거치는 거죠. 이렇게 대처하는 방식을 고쳐나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되네. 내가 나를 좀 컨트롤할 수가 있네 라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바로 이때가 포인트예요. 그 다음 해결책이 이제 중요합니다. 저자도 이 부분을 정말 강하게 강조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나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브레인 포그가 다시 찾아와 나를 무력하게 만들어도 그 목표를 놓아버리지 않고 이겨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네,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목표를 찾는 겁니다. 브레인 포그는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기운을 좀먹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사실 원대한 목표를 세웠더라도 그거에 대해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잠깐 시간을 내서요, 상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스트레스들이 사라지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지금처럼 매일 그냥 무기력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사라진다면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느낌이 들까? 무엇보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한마디로 이 브레인 포그에서 탈출하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뀔지 써보는 겁니다. 좀 더 확 와닿으시도록 제가 예시로 문장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처럼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일은 이것이다.
지금처럼 정신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이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 삶이 제대로 정돈되어 있다고 느껴진다면 내 마음은 이렇다. 지금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내가 가장 먼저 새롭게 시작할 건 이것이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이 쓴 이것, 그게 여러분 목표예요. 그런데 이 최종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 지금 당장 엔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수적인 목표들이 필요하거든요.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들 중에서요, 제일 마음이 가는 것, 그냥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싶은 항목을 딱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항목들을 하기 위해 내가 나를 위해 뭘 해주면 되는지 딱 정하면 됩니다. 1. 지금 당장 나는 자산 규모나 수입을 끌어올리고 싶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2. 지금 당장 나는 몸담은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3. 지금 당장 나는 성적을 올리거나 특정 자격증을 따고 싶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4. 지금 당장 나는 다른 무엇보다 내 인생에 만족하고 싶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5. 지금 당장 나는 매일 더 즐겁게 좀 더 설레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저자는 이걸 엔진 목표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금, 오늘 그걸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적어보십시오.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생각이라도 꼭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3가지 해결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해결책 하나 남았어요. 이건 여건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꼭 해보시기를 제가 정말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매일 15분 시간을 내셔야 해요. 1. 15분간 타이머를 맞추시고요. 2. 브레인 포그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을 담은 최종 목표를 읽어보세요. 3. 그리고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반되는 목표죠. 엔진 목표를 읽고요. 가장 먼저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합니다. 4. 그리고 이제 딱 10분 동안만 영수증이나 재정 상태를 기록할 엑셀 파일을 만들거나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괜찮은 회사를 찾아서 정리해 놓거나 파워워킹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매일 눈을 감고 여러분의 호흡에만 집중해도 좋습니다. 강의를 알아보거나 누군가 약속을 잡거나 책 5페이지를 읽는 것도 좋아요. 5. 이렇게 하면 15분이 끝날 거예요. 15분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매일 하루에 딱 15분 이걸 하면요, 여러분의 목표는 계속 바뀌기도 하고 진화되고 또 추가되고 그럴 거거든요. 더 고차원적인 목표에 대해 생각하는 날들이 늘어갈 겁니다. 이건 제가 100% 장담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머릿속 안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가 걷어질수록 신체 노화 속도는 느려지고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요, 주기적으로 계속 새로운 일을 하면 뇌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사실 너무나 유연해서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경험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적응하고 성장한다는 거죠.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하루 딱 15분이니까요. 재밌는 게 우리가 하루에 멍하게 보내거나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무조건 15분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딱 15분만 시간을 내서 이걸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 15분을 내는 걸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소수의 분들만 하세요. 그걸 하는 그 소수가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제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위에 있는 비구름은 계속 거기 있지 않아요. 지나쳐 가죠. 다시 해가 뜹니다. 그 시기를 조금 더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테스트 그리고 해결 방안들의 시간을 꼭 내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생애 처음 제대로 살아보기로 작정했지 않나. 그녀의 눈에 점차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에 대해 내 스스로 평가하는 딱 그만큼 세상도 나를 평가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존 맥스웰의 저서죠.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들려드립니다. 저자는 포춘 500대 기업의 리더들, 각국 정부 지도자들을 지도한 세계 최고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런 그가 30년간 수백 수천 명의 리더들을 만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조사를 한 거죠. 그 중에서도 여기 전 세계 500만 명의 리더들을 대표해 진짜 성장이란 게 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여성의 사례가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인생을 뒤바꾼 두 아이의 엄마가 있다. 조네타 맥스웨인,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모른 채 무려 30년을 넘게 살아왔다. 가장 예쁘고 빛날 시기인 10대와 20대를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이 만든 구렁텅이에 모조리 갈아 넣어버린 오늘의 주인공이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나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녀가 5살 될 무렵부터 홀로 있는 어머니를 통해 늘 듣던 이야기가 있다. 나는 너를 원하지 않았다. 미혼모였던 어머니는 그녀가 태어나자마자 그 작은 아이를 자신의 친정 어머니 손에 넘겨버렸고, 그렇게 외할머니 손에 맡겨진 조네타는 비슷한 처지의 사촌들과 5년을 함께 살았다. 여기서 화목하고 단란한 외갓집을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외할머니는 늘 눈에 초점을 잃은 채 힘이 없었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조네타의 삼촌들은 지속적으로 그녀와 다른 사촌 아이들을 학대했다. 그녀는 말했다. 태어나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이후 나는 늘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란 것만 되뇌이며 살아왔다. 나라는 아이는 정말이지 가치도 설 자리도 없었다. 아니, 설 자리라는 개념조차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 그 후 그녀는 5살이 될 무렵 드디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좀 나아졌냐고? 나아진 것이 딱 하나 있었다. 그나마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녀에겐 유일한 위안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집에 찾아오는 자칭 가짜 아빠, 애인들이 그녀에게 손찌검을 해도 그래도 그녀는 어머니를 볼 수 있음에 속절없이 좋았다. 그렇다고 그녀의 어머니가 다정히 그녀의 이름을 불러줬을까? 그런 적은 없었다. 그런 그녀에게도 어김없이 사춘기란 게 찾아왔다. 힘들어도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온화해지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별 의미가 없어졌다. 아침에 세수하고 학교 가서 조용히 앉아 마땅히 할 일을 해내고 집에 돌아온다는 약하게 남아있는 삶의 규칙, 이걸 지켜낼 의지도 점차 사라져갔다. 그녀 안에 쌓아온 온갖 어두운 구석들이 사춘기란 명분에 힘입어 몸 밖으로 뿜어져 나올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 그녀는 그렇게 약에 손을 댔다. 매일 오가던 학교에 가기를 멈췄다. 그녀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그리고 19이 되던 해 그녀는 어머니의 전철을 밟게 될 줄 까맣게 몰랐다. 미혼모로 첫 아이를 낳은 19의 조네타는 20대 중반엔 둘째 아이를 낳았다. 두 손 가득 아이들과 짐을 안은 그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파트로 들어갔다. 매일 끼니를 겨우 해결할 정도의 정부 보조금에 기대어 살아갔다. 어느 날은 결국 살뜰히 말을 걸어주던 주인이 있는 동네 마트에서 기저귀를 훔치기까지 해야 했다. 그녀는 당시 마음 아픈 처지를 이렇게 회상한다. 가족들이 하나같이 정과자의 마약 중독자,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사람들 뿐인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기대할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다. 성공? 성취? 그게 대체 무엇인가? 그 당시 나에게는 잘 살아낼 의지를 갖는 것조차 사치였다. 정확히는 무언가 배우는 것 자체가 사치였다. 온 세상이 그런 의지를 갖지 말라고 나를 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30살이 되던 해 생일 아침, 그녀는 그 거울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30살의 생일날, 그녀는 이런 마음이었다. 생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이없게도 축하할 게 하나도 없었다. 돈도 직장도 남편도 없었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조차 없었다. 그런데 문득 그때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머리에 번쩍하며 무언가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계속 이대로 살아간다면 두 아들도 똑같이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온 게 잘못이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대했던 그녀였다. 그렇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랬듯 나는 너희를 원한 적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똑같이 자신의 아이들을 대한 것이다. 그녀는 처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이게 맞을까?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된 게 어머니의 문제라고, 삼촌들의 문제라고, 내 의지로 태어나지 않은 두 아이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게 맞을까? 생애 처음 자신을 마주한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 아들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 변하기로 결심했다. 그 즉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아이들을 학교 종일반에 맡기고 두 아이에게 말해주었다. 엄마는 너희를 위해 살아갈 거야. 그러기 위해선 엄마에게 시간이 필요해. 엄마가 없는 동안 너희에게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 자존심 짓밟는 말을 한다면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 12주 준비반에 들어간 그녀는 정말이지 생애 처음 자는 시간을 빼고 가열차게 몰두했다.
결과는 합격선인 45점에 0.5점 모자란 44.5점으로 탈락. 억울했다. 그런데 더는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과 약속한 시간을 더 늘려야 했기에 연민에 빠져 있을 새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준비하고 시험을 봤으며 마침내 합격했다. 합격의 날 그녀의 곁엔 가족들이 없었다. 아이들의 사진도 없었다. 그래도 졸업장이 생겨서 이전보다는 선택지가 조금 더 늘어났다. 동시에 그녀는 이왕 변하려면 기존에 살던 곳을 떠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대학에 가겠노라. 거처를 옮기기로 결심하자 그녀 안에서 기운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졌다.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대학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기회를 잡아보자. 결국 3년이 걸리긴 했으나 그녀는 애틀란타로 거처를 옮겼다. 곧이어 근처 주립대학에 입학해 한 학기 동안 빠짐없이 수업에 들어갔다. 그녀의 나이 33이었다. 공부를 하는 시간 외에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여전히 정부 보조금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모든 게 낯설었다. 시작부터 겁을 먹는 일이 허다했으나 생애 처음 제대로 살아보기로 작정했지 않나. 그녀의 눈에 점차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해보니 처음부터 똑똑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 3개만 있으면 되더라. 결심, 의지, 집중력. 당연히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생각을 바꿔버렸다. 나는 생각을 바꿔야만 했다. 어떻게? 똑똑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했다. 그녀는 수업 시간마다 똑똑한 학생들을 찾아가 함께 공부하자고 부탁했다. 그녀는 못할 게 없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뭘 필기하지? 이런 것들을 배워내려고 애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우수한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잠든 2 아들을 보며 매일 자신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간직했다. 그녀가 이상하게 매일 아침마다 하는 행동이 또 있었다. 학사모와 가운을 걸친 모습을 거울 속 자신에게 비춰보는 것. 불과 5년 전만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할 수가 없는 상상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아끼던 나이 어린 동기가 찾아와 그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저는 제가 싫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동기에게 그녀는 자신의 앞선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였다. 나도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너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동기에게 이 말을 건네며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그녀는 어느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3년 만에 학사 과정을 마쳤고 대학원까지 진학해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현재는 박사 과정에 있으며 정보기관의 한 리더로서 나아갈 단계를 밟고 있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조네타의 이야기에 대해 저자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네타의 이야기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여준다. 사람은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아니, 자기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포텐을 터뜨리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가 없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자존감이 없으면 잠재력이 제한된다. 모든 원인은 그것이다. 물론 이 자존감을 깨우는데 조네타의 2 아들처럼 자기 스스로를 일으키는 절대적인 무언가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럼 그걸 찾아 나서면 되지 않는가? 뭐가 문제인가? 자신의 욕망이 10인데 자존감이 5라면 성과는 당연히 10에 미칠 수가 없다. 성과는 5 이하가 될 것이다. 잘 들여다보라. 내 욕망은 충분히 큰데 왜 그만큼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지, 자신을 진심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거울 앞에 서야 한다. 그 앞에서 눈물이 난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좀 더 알아야 한다. 반대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투영해 보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자아상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가치만큼만 타인도 나를 평가한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술가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요. 어떤 남자가 점술가를 찾아와서 자신의 미래를 묻습니다. 그 점술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하죠. 45가지는 가난하고 불행할 거야. 남자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묻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살 거야. 점술가는 이 사람의 눈에서 뭘 보았기에 이렇게 반박조차 못할 말을 서슴없이 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시각에 맞춰 살아갑니다. 특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런데요, 스스로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요, 세상도 나를 딱 그만큼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만약 이 남자가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가치를 재조정하고 눈빛을 바꿔서 점술가 앞에 다시 서면 어떨까요? 아마 점술가는 다르게 말할 겁니다. 잘 살겠네, 뭐. 네,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17살이 될 때까지 할 수 없다는 말을 평균 15만 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듣는 건 평균 5,000번밖에 안 된다고 해요. 부정과 긍정, 이 비율이 무려 30대 1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 바꾸려면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하는 이유예요. 정확히는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믿음에 대한 책임이 커지잖아요. 이런저런 인생 문제들로 이미 골치는 오래전부터 계속 아프고요. 그런데 왜 날마다 자신과의 부정적인 대화로 의욕을 더 떨어뜨려서 문제를 키우려고 하시나요? 저자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줄 알아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굉장히 강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를 응원하지도 않고 되는 대로 나를 방치하며 아무 말, 아무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랫사람의 존경을 받으려는 건 어딘가 맞지 않다. 그러니 이건 배우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은 줄어든다. 그러니 배워야 한다. 지금 멈춰서 잠시 배운다고 해서 인생이 더디게 가는 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들 무리에 나를 가둬버려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나를 특별히 아끼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다름 아닌 나중에 라는 말이다. 너무 단순한가? 혹은 어처구니가 없는가? 아니, 어떻게? 내 지난 세월의 아픔이 얼마나 큰데 내가 자존감 낮은 채 살아온 모든 이유가 단지 나중에라고 말하는 습관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건지 반발심이 드는가? 낮은 자존감, 그 발생 원인은 다양하나 그걸 지속시켜주는 건 따로 있다.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 이런 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당신을 망치고 있다.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바로 지금 시작하라. 할 수 있다면 어렵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자존감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간단하다. 지금 당장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라. 이건 비단 리더만 가져야 하는 태도가 아니다.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책임질 일이 단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금 하자는 말 한마디가 생각도 안 해봤던 당신의 가치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들 의무가 있다. 거울 앞에 서서 인생 밑바탕에 어떤 욕망이 담겨 있는지 보라. 그게 뭐든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은 것임은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를 돌아보면 된다. 바로 지금 당장, 오늘부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대신 내가 좋아하는 걸 매달아 놓고 상대가 내 맘 같지 않다고 투덜댄다. 세상은 이런 사람에게는 이상하리만큼 후한 보상을 해준다. 봄이 되면 이상하게 사람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온도, 새로운 경험,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이때 들뜨고 기대에 찬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오는 게 하나 있다면 거의 대부분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사람 문제일 텐데요. 네, 봄이라서 기대를 하는 만큼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고 답답하고 속 터지고 미칠 것 같은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역시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데일 카네기의 조언을 듣습니다. 한 줄도 걸을 문장이 없는 대저택 서재. 사람이 어려울 때 인간관계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면 진짜 모든 면에서 훨씬 편해지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범준 작가가 풀어낸 인생의 오후에는 적보다 친구가 필요하다. 데일 카네기 에센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언제나 한 번쯤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한마디로 난 이제 사람이 싫다.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섭다.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순간을 꼭 지나친다. 혹시 지금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있는가?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바란다. 당신은 이 길을 한 번만 지나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한다.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기에 지체하거나 게을리하지 마라. 오늘 당신은 이 사람을 다루는데 탁월해지는 아주 본질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 배울 것이다. 가장 먼저, 왜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이 가장 어려울까? 너무 간단하다. 나와 다른 사람, 즉 타자 혹은 타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와 다른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와는 다른 규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타인이란 나와는 다른 규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자신만의 경험으로 살아왔기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상을 누리는 자신만의 특유한 규칙이 있었기에 내 생각, 내 규칙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 다른 규칙들이 공존하기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 어떤 때는 정말 사사건건 다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조차 내 규칙에 위배되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럴 때 소크라테스의 비밀을 이어받아 데일 카네기는 이런 조언을 한다. 첫 번째 조언이다. 당신의 첫 말에 상대방이 즉시 네라고 말하게 하라. 이 무슨 황당무계한 솔루션인가 싶지만 사람 심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뚫고 나가는 처세술이다. 자, 오늘 하루 당신이 만난 상대방의 입에서 가장 처음으로 아니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순간 그 관계는 파탄이 시작된다. 설령 그 상대방과는 애초부터 서로 의견을 완전히 달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만큼은 절대로 다른 의견부터 말하지 마라. 소크라테스와 데일 카네기는 똑같이 이렇게 강조한다.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는 무조건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야 한다고 말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당신의 순간적인 기분, 상대의 기분, 당신의 오늘 하루까지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첫 마디를 아, 네 라며 호의적인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주제는 뭐가 있을까? 여기 커피가 꽤 맛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네요. 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대화는 당구공의 움직임과 같다. 당구공을 어느 한 방향으로 친다고 생각해보자. 구르는 공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상당히 많은 힘이 필요하다. 당신의 오늘 하루를 한번 잘 관찰해보라.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첫 대화를 아니오가 난무하는 부정적인 것들로 시작했을 때 설령 그 대화가 의견 충돌이 아니라 해도 당신의 기분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면밀히 관찰해보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오늘 아침 컨디션이 다소 안 좋아 보이는 동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넬 때 밤에 잘 잤어요? 라고 물어본 후 아니요 라는 대답을 듣고 동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오늘은 기분 전환부터 좀 하고 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5분 뒤에 커피 한 잔 사러 갈까요? 물어본 후 네, 좋아요 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건 그 동료와 당신 두 사람 관계에 미묘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하루를 선사할 것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을 것이다. 간단한 하나의 단어라고 치부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한다는 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다. 인체의 모든 기관이 함께 어우러져 거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경과 근육의 모든 조직은 거부의 태도를 보인다. 설상가상, 당신이 그 상대방과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비즈니스 관계라면 첫 대화에서 무심코 나오는 아니요는 공기의 진동을, 에너지를, 그 상황을 심각하게 끌고 간다. 아니요라는 말에는 고집이 있다. 사람은 이 말의 방향성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끌고 간다. 그러니 네라는 대답으로 상대의 몸과 기분이 미묘하게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상태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인간관계 테크닉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다루는데 탁월해지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이것이다. 당신의 첫 말에 상대방이 즉시 네라고 말하게 하라. 두 번째,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방법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고 혹은 시키고자 한다. 직장 동료 및 후배, 과제를 함께하는 동료, 협력업체 담당자 등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당신의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을까? 이건 사실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이에 대해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한다. 상대방이 그 일을 스스로 원하도록 만들어라. 상대방이 스스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라. 관건은 원하도록 하는 게 먼저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일은 딱 떨어지는 솔루션도 아니고 시간도 들고 감정적인 에너지도 든다. 그러나 당신이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서 결국 당신이 편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정직함과 진지함에서 우러난 감사의 말부터 먼저 건네라. 이를테면 고쳐주었으면 하는 배우자의 모든 면모를 일단 내려놓고 그녀가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해 최소 6가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상대방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진심에서 나오는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사실 이 조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가장 감명을 받았다가 일상에서 해보면서 가장 많이 미끄러지는 솔루션이다. 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분명 10만큼 그 사람에 대한 불만거리를 누르고 12만큼, 15만큼 감사하다, 훌륭하다 칭찬을 했어도 그 사람은 하루 만에 변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이 솔루션의 보상은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의 몫이다. 대신 그것을 견뎌냈을 때 보상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각종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테크닉과 그 보상들, 이런 것들과 비할 바가 아니다. 진심으로 내 편이 된 사람, 그 신뢰관계는 그 무엇보다 무섭고 두텁다. 그렇게 당신은 그 상대를 당신의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본능과 욕구들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이 바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조직을 빠져나오길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가치함이다. 아무리 일이 힘겹고 책임감이 막중하고 갖은 압박을 받아도 내가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기여하는 바가 크다. 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조직을 빠져나오지 않는다. 사람은 언제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당신 앞에 정말로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욕망을 품고 있다. 그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좀 더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타는 듯한 갈증과도 같다. 문제는 이런 갈증을 제대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여기서 당신은 인간관계, 그 본질에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 당신이 이를 충족해줄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다. 사람은 실제로 각박한 현실 세계로부터 자신이 거부당하는 경험, 즉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인 자기 중요감을 잃게 되면 환상의 세계에서라도 이걸 획득하고자 미친 짓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만 봐도 다른 모든 질병을 합친 것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주된 이유는 내가 딛고선 이 세상에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보다 똑똑한 전문가들의 마음을 구슬려서 자기 주변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내가 똑똑해지지 않아도, 내가 자격증이 없어도, 마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정작 본인은 철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철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찰스 슈왑을 옆에 두어 큰 부를 이룬 것처럼. 그러므로 사람을 다루는 법, 그 세 번째 방법은 원하는 걸 주는 것이다. 너무 싱겁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면 절대로 안 된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테크닉이 아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앤드류 카네기도 찰스 슈왑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단 2개의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1. 그 사람을 알아봤다. 2. 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나와 다른 규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상대방, 즉 타인은 내가 원하는 것에는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대는 건 철없는 애처럼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그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먼저 주고 내가 원하는 걸 헤아리게끔 자연스럽게 마음이 오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데일 카네기의 취미는 낚시였다. 그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이었다. 그는 낚시를 하러 갈 때 딸기와 아이스크림이 아닌 지렁이나 메뚜기를 먼저 챙기는 자신을 보며 생각했다.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주어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실상은 어떤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낚으려 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대신 내가 좋아하는 걸 매달아 놓고 상대가 내 맘 같지 않다고 투덜댄다. 내 자신의 갈망이 짙어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의 열정은 점차 사라져갈 뿐이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오늘도 악착같이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만 쏟아내려 하는가? 자, 여기 부모의 메시지를 항상 읽고 씹기만 하던 자녀가 당장 답장하도록 만든 비결이 있다. 앞서 언급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다. 그의 형수는 2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2 아들은 미국에서도 명문인 예일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였을까? 어머니가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아들들에게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다. 어머니는 애가 탔을 거고 언제나 편지에 연락 좀 하렴 이라는 말을 적어 보냈을 것이다. 카네기는 그런 형수에게 내기를 제안했다. 내용은 단순했다. 편지를 쓰긴 썼지만 그 편지에는 답장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편지엔 그저 잡담뿐이었는데 다만 편지 끝에 이런 추신을 달았다. 고생하는 너희를 위해 $50를 보낸다. 그리곤 돈을 보내지 않았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자, 어떻게 됐을까? 답장이 총알같이 온다. 아들들의 답장은 이렇게 시작했다. 존경하는 어머니와 숙부님의 편지를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다음 내용은 상상에 맡긴다. 원리는 간단하다.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전혀 쓰지 않았다. 다만 상대의 무의식에 있는 요구사항에만 초점을 맞춰 편지를 쓴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답장을 쉽게 얻어낸 것이다. 여기서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수천 명의 영업사원들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해 실망한 마음에 지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판매하려는 서비스와 상품이 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와 구매하겠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형태만 다를 뿐 수많은 영업사원들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가득 담아 무언가를 판매하고자 시간을 보낸다. 이건 비단 진짜 영업사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떤 직업 직책에 있든 다른 사람의 열정을 이끌어낼 줄 알아야 한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여기서 외로운 길을 선택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다만 세상은 영향력을 끼치려는 인물에게, 정확히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인물에게 이상하리만큼 후한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갈증을 느끼고 무언가를 바꾸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당신 옆에 있는 사람부터 속된 말로 잘 낚아야 하는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데 탁월한 사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히 영향력을 얻고 부를 얻는다. 사람은 언제나 먼 곳에 있는 것만 보느라 가까이 있는 것에 무심하다. 당신이 언제나 먼 곳에 있는 것을 희미하게 보는 것에 집중해 왔다면 오늘부터는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선명하게 보라. 그것은 당신의 주변 사람, 그 사람으로 이어진 관계, 서로 다른 규칙들 간의 밀고 당기기, 거기서 나오는 오늘 하루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다. 이것들부터 차근차근 잘 해나가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바뀐다. 그러니 오늘 함께 나눈 사람을 이끄는 3가지 본질적인 방법, 당신의 첫 말에 상대방이 즉시 네라고 말하게 하는 것, 정직함과 진지함에서 우러난 감사의 말부터 먼저 건네면서 중요한 사람임을 인지시킬 것, 그렇게 상대방이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만들 것,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주어 그 사람 내면에 있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 이것들을 당신이 오늘 하루 마주할 관계들 속에 녹여내어 보라.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 당신의 하루,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부디 직접 느껴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